최근 중국이 알리바바에 3조 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알리바바가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건데요. 소상공인들에게 다른 커머스 채널에서 팔 거면 알리바바에서는 팔지 마라. 다시 말해 알리바바냐 아니냐 양자택일 하라고 압박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진짜 이유가 따로 있죠. 2020년 10월 상하이 금융포럼에서 마윈이 정부 규제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죠. 알리바바가 가지고 있는 중국 최고의 핀테크 기업 엔트그룹이 규제에 시달리자 공개석상에서 핀테크 스타트업에게 전통적 규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안 하면 결국 누군가는 한다. 라는 연설을 한 겁니다. 자, 여기 중국이죠. 마윈 소환되고요. 상장을 준비하던 엔트그룹이 IPO를 무기한 연기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지주사 개편과 사업 범위를 제한받으면서 엔트그룹이 공중분해될 위기에 놓여 있는데요. 엔트그룹 CEO 후샤오밍은 돌연 퇴임했고요. 마윈은 공식 석상에서 연일 안 보이면서 도주설, 가택연금설, 수감설, 온갖 설이 난무했죠. 최근에는 푸틴이 주재하는 화상회의에 얼굴을 보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끄덕끄덕 하고 있었다고 해요. 오늘은 중국 최고의 기업, 하지만 위기의 기업, 알리바바 읽어드립니다. 마윈은 항저우 근처에 살면서 항저우 사범대학의 영어교육과에 삼수로 입학합니다. 졸업 후에는 대학교에서 강사 생활을 하다가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항저우에서 한두 시간 정도 더 내려가면 이유라는 지역이 있어요. 저도 2006년도에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이유가 정말 싸다고 해서 물건을 떼러 가본 적이 있거든요. 며칠을 둘러봐도 다 볼 수 없을 만큼 엄청 큰 잡화 도매 시장입니다. 여기에 온 세계 상인들이 와서 물건을 떼가는데요. 마윈도 여기서 잡화 의약품, 의료기계를 팔면서 돈을 벌었다고 해요. 저장 상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1995년 통역으로 미국에 간 적이 있는데 인터넷을 접하게 됩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 온갖 언어로 정보를 볼 수 있는데 중국어는 입력조차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중국으로 돌아와 이커머스 사업을 시작합니다. 아마존보다 2년 정도 늦었어요. 당시 중국에도 이베이가 진입해 있었는데요. 알리바바는 이베이와는 달리 입점 수수료를 받지 않으면서 판매자를 늘려갔습니다. 지금도 알리바바는 판매 수수료가 주요 모델이 아니고 노출을 우선해주는 광고를 집행하면서 이것을 주요 비즈니스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초기 이커머스는 주로 타오바오와 티몰에서 이루어졌는데요. 타오바오는요, 지마켓이나 옥션처럼 판매자가 입점하는 C2C 플랫폼이고요. 티몰은요, 알리바바가 검증한 유명 브랜드가 들어와서 판매하는 B2C 플랫폼입니다. 신세계몰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구나 판매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가격은 좀 비싸지만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가 입점해 있는 거죠. 또 여러분이 요즘 많이 싸게 사시는 그 알리바바 직구몰은요, 알리익스프레스닷컴이고요. 또 하나, 프로모션이나 공구 제품이 올라와서 싸게 살 수 있는 쥐화산도 있습니다. 이 아마존과 마찬가지로 주로 이커머스가 알리바바의 성장을 이끌어 왔는데요. 매해 11월 11일 광군제에는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중국 전역에서 엄청난 할인 행사를 하잖아요. 알리바바는 2020년 광군제 하루 동안에만 시작 30분 만에 63조 원을 팔았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스케일이죠. 대륙의 커머스를 이끌었으니 수익이 아무래도 막대했겠죠. 게다가 요즘에는요, 커머스와 모바일 결제에서 이미 한국을 앞지르고 있다고 하죠. 알리바바는 다방면에서 신유통을 이끌고 있는데요. 일례로 알리바바의 오프라인 마트 허마시엔셩이나 따릉파에 가면요, 쇼핑하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제품을 QR코드로 스캔해서 온라인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그러면 천정 위에 설치된 컨베이어 벨트로 제품이 지나간다고 해요. 고객들은 계산대에 줄을 설 필요 없이 그냥 모바일로 결제해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주문한 제품은 3km 이내의 경우 30분 이내에 배송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매장을 직접 오지 않고 집에서 시키는 건 말할 것도 없겠죠. 또 알리바바는 중국판 배달의 민족 으얼러머도 인수했는데요. 중국 최대의 온라인 배달 서비스죠. 이렇게 요즘 중국의 20, 30대 젊은 사람들은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을 값싸게 빠르게 집에서 받아보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커머스가 빠르게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신용사회가 늦게 발전하면서 모바일 사회로 선행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신용카드 보급률은 16%, 한국의 90%에 비해 절대적으로 떨어지는데요. 이 때문에 구매자가 물건을 받고 확정을 누르면 중간 사업자가 판매자에게 돈을 지불하는 에스크로가 발달했습니다. 2004년부터 알리바바는 알리페이를 만들고 에스크로 서비스를 확장했죠. 지금 중국의 대부분의 결제는 알리페이로 이루어지는데요. 특히 길거리에서 간식을 사 먹을 때도 QR코드로 결제하는 게 아주 일반적이죠. 중국은 현금이 거의 사라진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드 단말기도 찾아볼 수가 없죠. 게다가 알리페이는 참기라는 뜻을 가진 찌마, 즉 찌마 신용이라는 서비스를 냈는데 알리페이 가입자들의 신용도를 자체 평가해서 대출이나 신용구매를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중국에는 좀 원래 예치금 문화가 많아서 호텔을 가던 빌리거나 이용을 할 때도 꼭 예치금을 넣어야 하는데요. 찔마 신용에서 신용 점수가 높으면요, 예치금이 없어도 소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일례로 광저우에는 자동차 자판기가 있는데요. 자판기처럼 생긴 건물에서 차값의 10%만 입금하면 자동차가 바로 출고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알리페이로 할부로 나가고요. 근데 이 차를 살 수 있는 자격이 찔마 신용에서 신용 점수가 700점 이상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신용을 바로 구매 자격으로 만들어버리는 알리페이의 능력이 좀 무섭게 느껴지는데요. 거의 모든 금융활동을 관장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알리페이와 관련된 핀테크 비즈니스를 관장하는 회사가 엔트그룹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페이가 이 알리페이의 비즈니스 모델을 따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리바바 하면 붙는 수식어가 있죠. 중국의 아마존이라고 많이 말하는데요. 매출과 시가총액을 잠시 비교해 볼까요? 2020년 알리바바의 매출은 5,097억 위안, 우리 돈으로 87조 정도에 달하고요. 아마존의 매출은 2020년 기준으로 1,256억 달러, 한화로 139조 가량입니다. 시가총액도 알리바바가 783조 원, 아마존이 1,719조 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나죠. 사실 커머스로 시작해서 지금은 어떤 회사다, 어떤 산업이다 라고 정의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산업을 아우르는 플랫폼 제국을 이뤘다 라는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또 클라우드 사업으로 미국과 중국의 그 ICT 서비스들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담당하고 있다는 것도 비슷하죠. 하지만 아마존은 모든 것을 자기가 해버리는 클로즈드 플랫폼에 가깝습니다. 물류도 직접 구축하고 아마존 마켓플레이스를 만들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매입과 배송도 직접 했죠. 알리바바는 주로 플랫폼만 제공하는 오픈 생태계입니다. 물류도 직접 하지 않고 물류 플랫폼 차이니아오를 통해서 데이터를 활용하고 물류를 효율적으로 안배하는 역할만 합니다. 이 물류에 들어가는 SCM 기술이 매우 고도화되어 있어서 하루 10억 건의 관곤지의 주문 물량도 무리 없이 쳐낼 정도라고 해요. 마윈은 향후 사회의 에너지는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가 아니라 데이터다 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데이터를 자원으로 보고 데이터로 모든 것을 움직이는 플랫폼을 구축해 두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미국의 팡이라 불리는 플랫폼,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이죠. 이들이 전체의 벤처 캐피탈 투자 규모의 5%를 투자한다고 하는데요. 중국은 전체 투자의 42%를 BAT라고 하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가 투자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BAT가 훨씬 더 많은 양을 투자하고 있죠. 알리바바는 일부 지분 투자를 하면서 이게 단순 투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알리바바의 생태계로 끌어들여서 시너지를 발휘하는데요. 이것이 효과적일 경우 전체 서비스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많은 기업과 M&A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M&A 지도를 보고 있자면요. 커머스, B2C, 미디어, 물류, 해외 사업까지 정말 모든 분야에 뻗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항상 중국 내에 경쟁자가 있습니다. 바로 텐센트입니다. 알리바바가 중국의 트위터, 웨이보를 가지고 있다면 텐센트는 중국의 카카오톡, 위챗을 가지고 있죠. 알리바바가 가진 타오바오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텐센트의 찡동입니다. 알리바바가 타오바오에서 가짜 제품들과 싸우고 있을 때 찡동은 좀 더 비싸지만 정품만 취급하고 직접 물류망을 구축해서 자체 배송합니다. 또 동영상은 알리바바가 미아오파이, 요우쿠투도, 모모, 더우인을 가지고 있고 텐센트가 콰이쇼, 메이파이, 비리비리, 텅신스핀을 갖고 있습니다. ICT 플랫폼이 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경쟁을 하고 있고 아시아 1, 2위 순위를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차량 공유, AI, IoT의 모든 분야에서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다음엔 텐센트도 읽어볼게요. 자, 그런데 지금 알리바바의 가장 큰 적은 아마존도 텐센트도 아닌 중국 정부가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살펴봤듯이 중국 규제 당국은 플랫폼 경제의 독점을 규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대표격으로 1등인 알리바바에게 본보기를 보여준 것이죠. 사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네거티브 규제를 해왔습니다. 규제를 하더라도 이것은 해선 안 된다라는 선만 지키면 신기술을 적극 발전하고 도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줬죠. 하지만 그렇게 성장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너무 커지자 견제를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알리바바가 주춤하자 이에 힘입어 찡동이나 판도더 같은 커머스 사업자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알리바바를 피해서 중국의 2선, 3선 도시를 공략하고 있었죠. 향후에는 중국의 중소형 커머스 플랫폼에 기회가 많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잠재적 위험이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와의 미중 갈등이 중국 기업의 불안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여러 가지 갈등 요인으로 최근 알리바바의 증시는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알리바바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마윈은 이미 2019년 알리바바의 회장직을 장룡에게 물려주고 은퇴했습니다. 본인은 빌 게이츠처럼 교육과 자선 사업에 몰두하겠다고 밝혔죠. 또 한 가지, 알리바바의 최대 주주는 일찍이 마윈이 아니라 손정희와 야후였죠. 마윈의 지분은 7%도 안 된다고 해요. 최근 소프트뱅크가 알리바바의 지분을 다시 상당히 매각하기는 했지만 손정희는 알리바바의 투자로 3,000배 이상의 수익을 얻었는데요. 처음에 손정희 회장이 알리바바를 초기에 투자 결정을 하는 데 걸린 시간은 마윈을 만나고 단 6분 만이었다고 하죠. 알리바바는 손정희 회장의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되었습니다. 자, 중국 정부의 미움에 알리바바는 마윈과 더 거리를 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마윈이 없어도 알리바바가 만든 오픈형 생태계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모든 영역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혁신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불확실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BAT라고 불리는 중국의 인터넷 기업이 중국의 4차 산업혁명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고 어떤 나라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삶을 개선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알리바바와 BAT가 만들어 나가는 중국의 미래 계속 관심을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알리바바 읽어드렸습니다.